안녕하십니까. 유순복의 띵킹 아이튜브 시간입니다. 드디어 단원 김홍도 대단원의 막이 내려지는 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8부 홍도의 꿈은 무엇인가. 이제 홍도는 정조의 중후부로 인해서 이제 입신조차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그 화려했던 궁중 생활을 떠나서 지방의 건넌관으로 물러나서 이제는 이제 생계까지도 걱정해야 했고, 어쩌면 자신에게 떨어질지도 모르는 불똥에 전전긍긍하며 한시도 편안할 날이 없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고아로 태어나서 기녀들의 심부름이나 하면서 시장을 어슬렁거리던 거렁뱅이가 표암 강세양 선생을 만나서 그림을 배우고, 글을 배우더니 어느새 어엿한 도화서 하원이 되었고, 급기야는 정조대왕의 눈에 들어 그의 비호를 받으며 엄청난 일을 해내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죠. 어떻게 생각하면 성공한 인생 아닐까요? 화가의 신분에서 종육품의 벗을까지 해보고, 원하는 선비 대접도 받아보고, 비록 이제는 그 정조대왕이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셔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지만 뭐 그렇게 손해보는 인생은 아니지 싶습니다. 홍도 나이 이제 56세죠. 이젠 그를 그렇게 이뻐하던 표암 선생도 안 계시고, 그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시던 정조대왕도 없으니 이제 옹실하니 홍도 홀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비록 고아로 태어났으나 때때마다 누군가 나타나서 수천사처럼 그의 길을 밝혀주었건만 이제 모두들 그를 피하는 신세가 되었으니 사방천지 발 디딜 데 없이 쓸쓸한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 눈앞에 펼쳐지는 그 많은 시간들을 할 일 없이 보내며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고단한 삶에서 잠시 쉴 수 있는 여지도 생겼겠죠. 생애 처음으로 한가함을 느껴보기도 했을 것 같아요. 평생에 처음 얻은 휴식의 시간, 이제 남은 인생을 무엇을 하며 지내야 하는지,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던가 골똘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했겠죠. 그때 그의 가슴 한켠에 잊혔던 기억들이 되살아납니다. 그것은 바로 어려서 표암 선생 집을 드나들며 보았던 그 문인 사대부들의 여유로운 삶이었죠. 정말로 참으로 부러웠던 삶이었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강세양 선생의 현정승집도라는 그림인데요. 초복날 문인 사대부들이 청문장에 모여서 노루고기를 구워 먹고 술을 마시면서 한쪽에서는 검은고도 켜고 바둑도 두고 차도 마시고 책을 보기도 하면서 즐기는 문인 사대부들의 그 풍류를 그렸습니다. 정말로 부러웠던 삶이었죠. 그는 미친 듯이 바쁘게 돌아가는 궁정 생활 속에서도 틈만 나면 내이곤 했을 거예요. 이 다음에 늙으면, 이 다음에 한가해지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꼭 저렇게 살아봐야지 했을 것 같아요. 신선처럼 그 전원의 풍요로움을 만끽하며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자신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마음껏 그리며 저 잘난 문인 사대부들과 격이 없이 어울리며 살아야지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심정을 담은 것 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원 아집도라는 거예요. 1779년이니까 홍도 나이 34살 때 그린 그림입니다. 이것이 서원 아집도예요. 서쪽 정원에서의 고상한 모임을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서원 아집도는요, 1086년 당시 그 송나라 수도인 개봉에 있는 왕선이라는 문인 사대부의 그 저택의 서쪽 정원에 수동파를 비롯한 구법당의 멤버들을 초대해서 북송 문화를 이상화시키기 위해서 허구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비단에 그린 6폭짜리 병풍이에요. 이공린이라는 화가가 그렸고, 그리고 미불이라는 문장가가 찬을 쓰고 그 이상적인 풍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북송은요, 그 왕안석이 제시한 그 신법의 등장으로 그 신법과 구법의 갈등이 아주 심해서 왕이 바뀔 때마다 정치인들이 들락날락하던 때였습니다. 때문에 그 소동파도 많은 시간을 거의 지방간으로 머물거나 유배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이 그림의 그 내면에는 그 소동파를 중심으로 그 신법에 대항해서 구법을 견제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고요. 그리고 육아인들 외에 그 도사나 승려를 포함시킴으로써 유교를 중심으로 한 유불도 3교를 통합
해서 세를 확장하고자 하는 소동파의 그 사상적인 면모도 보이고요. 동시에 이제 국법을 중심으로 그 북송의 문화를, 탈수욕적인 문화를 이상화시키기 위한 뭐 등등의 의도가 있겠습니다. 이런 그 서원 아집의 모임은 우리 조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예, 조선에서는 이미 그 명나라 말기 문인문화의 영향으로 정원에서 모임을 갖는 것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인들은 정원에 모여서 시도 짓고 글씨도 쓰고 그림도 그리면서 그리고 음악도 연주하면서 풍류를 즐겼다고 하는데요. 이후 그 17세기 후반에 청나라로 그 연행을 오가면서 왕족 이하 문인 사대부들에게까지 이런 모임이 그 점차 보편화됩니다. 정조의 그 골칫거리는요, 붕당 간의 다툼이었죠. 당쟁이 심해질수록 그것을 중재해야 하는 왕의 입장은 매우 난처해지고 왕권이 당연히 약해지기 마련이죠. 정조는 그 할아버지인 영조를 이어서 그 당쟁을 막기 위해서 관리를 골고루 임용하는 그 상평책을 실시해서 전국을 주도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이 서원 아집도는 문화예술적인 측면에서 상평책의 한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를 들면 풍류를 즐기는 문인 사대부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붕당의 벽을 깨자는 거죠. 그러니까 붕당 가리지 말고 일단 그 청나라의 문화를 좋아하는 문인들 그리고 소동파를 사랑하는 문인들을 중심으로 모이자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당파 간의 그 당쟁을 막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 관리를 고루고루 등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이 서원 아집도를 드리도록 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쟁을 타파하려는 국가 정책의 하나로서 서원 아집도를 그리게 된 거죠. 이 그림이 재변 확대되는 과정을 통해서 조선시대의 정원 문화와 아집 문화의 흐름을 살필 수 있겠습니다. 그림을 좀 설명해 보면은요, 서원 아집도에 등장하는 인물들은요, 크게 5무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첫째 포기입니다. 그 왕선의 정원 입구에서 모임이 끝나기를 시종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폭에서는 이 마당에 이제 꽃사슴이 이 문 쪽을 쳐다보고 있고, 요 문 앞에는 두루마리 족자 들고 나오는 그런 장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폭에서는요, 요 사람이 미불입니다. 미불이 벽에다가 시를 쓰고 있는 장면이에요. 동자가 벼를 들고 있고, 글씨 쓰는 모양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는 하기 2마리 보이죠? 여기 미불입니다. 단권에 심의를 입고 바위에 이제 글을 적고 있는 거죠. 우리가 등산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산에다가 자기 이름 적고 뭐 막 그런 것을 보는데 이런 게 옛날부터 이런 문화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학은 그 선비를 상징하죠. 선비 문인들이 있으면 항상 학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오동나무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동나무와 학 자주 소재로 그려지고 있는 그림이에요. 네 번째 폭에는 이공린이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화면의 중앙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림을 그리는 것은 이제 도연명의 귀걸이하는 모습을 전원장무하니 호흡을기 하면서 전원이 이렇게 좋은데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것인가? 고향으로 돌아가자, 전원으로 돌아가자 하는 도연명이 귀걸이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문인들이 동경하는 삶이 귀걸이예요.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가서 전원의 그 풍성함을 느끼면서 그렇게 신선처럼 살자는 것이 문인들의 바람이었죠. 이 서원 아집도의 기본적인 그 정신이 고향에 응거하며 살자는 것인데요. 그 은일한다 하면은요, 어떤 깊숙한 산속에 들어가서 숨어 사는 것이었는데, 요 시대쯤 오면은, 시은이라고 해서요, 그 전통적으로 그 산속에 숨어서 세속과의 인연을 끊고 사는 그런 과거의 은일이 아니라, 자신의 저택이나 그 도시 근교에다가 그 서재와 정원을 마련해 놓고, 골동품이나 서화를 감상하면서 혹은 악기를 연주하고 이러면서 도시에서 은일하며 사는 것이 유행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 도시에서 은거하지만 산속에서 은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그런 거죠. 지금 세상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시골에 가서 은일에서 사는 것은 더 어렵지 싶습니다. 이공린입니다. 학대사진이에요.
복권, 여기 복권, 모자가, 거기다 이제 갓옷을 입고 두루마리를 펼쳐놓고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이 5번째 폭에 있는 그림인데요. 요 그림이 이제 소동파가 글을 짓고 있는 것이고요. 이 동자가 종이를 이렇게 대주고 있죠. 소동파, 검은 모자에 도의를 입고 사각 탁자 위에서 붓을 잡고 글을 쓰고 있는 모습의 소동파하고요. 요 사람이 왕선이에요. 집주인이에요. 송나라 5대 황제인 영종의 부마라고 합니다. 대산소화에 뛰어난 화가였다고 합니다. 요 뒤에 있는 여자가 왕진경의 시첩. 예. 쪽진 머리에 화려한 머리 장식을 하고 있는데 아주 부귀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그려졌다고 합니다. 뒤에 소나무가 굽이쳐 있고요. 근엄한 그런 분위기에 요 동자의 모습이 재미있죠? 대조를 이루죠? 얼굴 표정 보세요. 참 요런 얼굴 표정이 김홍도만이 단원만이 그릴 수 있는 표정인 것 같아요. 홍도의 그림의 맛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번째 폭에는 이제 공간이 둘로 나누어져서 위에서는요 원통 대사라고 하는데요. 나무 그늘 아래서 가사를 입고 무생론을 설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거제라고 합니다. 관리면서 화가 나네요. 복권을 썼고 갓옷을 입고 원통 대사의 설법을 듣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 장면에 이제 한 분은 연주를 하고 있고 한 분은 이제 듣고 있는데요. 늙은 노성 아래서 금미관에 도복을 입고 화남을 뜯고 있는 진벽허가 되겠습니다. 그 복권에 연주를 듣고 있는 진소유의 모습이고요. 정유년 7월 하순에 그렸다고 하는데요. 강세양이 먼저 글을 써서 주고 나중에 김홍도가 그렸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 서원 아집도이니만큼 중국 것을 카피한 그 아류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인물의 캐릭터라든가 표정이라든가 동작이나 자세, 옷깃 뭐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은 당연히 조선풍으로 그린 것으로 평가됩니다. 대각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위에서 보면요. 담장 안을 비스듬히 들여다보는 시점으로 전개를 하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엿보는 것 같은, 안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시선을 이 바깥에와 안쪽을 이렇게 구분해서 보여주는, 이쪽에 이 풍류 문화와 바깥의 부분을 은연중에 이렇게 구분해서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시각을 주고 있고요. 버드나무라든가 뭐 오동나무 혹은 파초, 소나무, 한 쌍의 학 그리고 사슴 그런 것들을 등장시켜서 이제 운치를 주었고요. 여기에 김홍도라는 글씨가 써 있는데요. 해서로 반듯하게 썼습니다. 엄정하고 그 격조 있는 그런 분위기며 그런 걸로 봐서는 이것은 궁중에서 쓰였지 않았을까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강세양이 이제 여기에 글을 썼는데요. 이 내용은 그 미불의 글을 강세양이 옮겨 쓴 것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 청강, 그러니까 맑고 밝은 그런 즐거움이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명리의 마당에 휩쓸려서 그 다 명리를 쫓느라고 다 휩쓸려 가느라고 물러설 줄 모르는 자가 어찌 이런 그 문인들의 탈속적인 그런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함으로써 문인들의 고아하고 그 고상하고 아치 있는 그런 모임에 대한 동경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 문인들은요 기거래사를 풀면서 전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굉장히 말들은 하지만은요 문인들의 그 머릿속에는요 젊었을 때는 육아사상에 입각해서 입신양명하는 것이 최상의 목적이고 중년 이상이 되면 노장사상에 따라 순리에 따라서 살고 말년에는 불가의 심취해서 다음 생을 준비해야 한다는 그런 이중적인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고 그 나라님이 불러주면요 나아가서 충성하고 버려지면 물러나서 신선 노름하고 살고자 하는 그런 이중적인 삶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자유롭고 구상한 자연의 삶을 꿈꾸면서 벼슬에서 물러나 한가롭게 사는 은일자들을 보면 바로 이게 사람 사는
맛이지. 하지만 실제로 벼슬길에 물러나면 언제 또 나라님이 불러주지 않나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그런 이중적인 가치관 아래서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순적인 삶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으로는 나가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연 속에서 사는데 그 자연 속에서 사는 것을 마치도 자신들이 어떤 그런 이상적인 정신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벼슬하지 못하니까 물러나 있어서 사는 것이지 그들이 그렇게 전원해서 사는 것을 그렇게 좋아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 도연명 정도나 될까. 언제든지 불러만 주면 버선발로 나가는 게 이런 그 문인 벼슬아치들의 생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복잡한 벼슬살이에서 잠시 벗어나서 그들만의 모임을 갖는데요. 홍들은 이 소원 아집도를 그리면서 이것이 바로 내가 꿈꾸는 삶이야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원 아집도를 모델로 자신의 집 정원을 단원이라고 정하고서는 정원에서 풍류를 즐기는 자신의 모습을 그립니다. 이것이 단원도예요. 단원도는요, 소원 아집도를 그릴 때에 그린 그림이에요. 청화절에 창해 정난과 그 강연과 함께 그 단원의 집에서 열었던 진솔회를 묘사한 것입니다. 화지를 보시면은요, 단원의 주인 김사능이라고 적혀 있죠. 아직 단원이라는 호를 쓰지는 않았지만, 비록 찰방이긴 하지만, 비로소 사대부가 돼서 단이라는 정원에서 조촐하나마 친구들을 불러 초대하는 그 주인공이 되었죠. 예. 초가집에 이 돌담으로 봐서요. 비록 그 서원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대문 앞에 이렇게 마부도 세워놓고 마당에는 이 선비의 상징인 학도 풀어놓고 연못에 연꽃도 피어있고 그리고 괴석이나 오동나무를 운치 있게 그려놔서 그 사대부의 집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가롭게 이렇게 풍류를 즐기고 있는 선비들, 검은고를 연주하고 있는 사람이 김홍도고요. 하나는 강희안일 것이고, 그림을 보면은 화원으로서의 화풍이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점차 문인 사대부들이 즐기는 그 남종 화풍, 즉 사의를 표현하는 그런 기법이 보입니다. 이제 홍도는 생각하죠. 벼슬에서 쫓겨나면 하늘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정조대왕의 입에 혀처럼 놀았는데 막상 벼슬에서 물러나오니 또 다른 별천지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헉헉거리고 살았던가 싶겠지요. 마저 이렇게 살면 되지 뭘 더 바라겠어. 비록 이렇게 시골 구석으로 쫓겨나왔지만 난 여전히 선비고 문인 화가야. 그러면서 그는 그 연풍현감을 지내면서 문인들과 어울리며 즐겼던 그런 전원 생활, 그리고 꿈에 바라던 그 신선 같은 은밀한 삶의 즐거움을 온몸으로 체득하게 됩니다. 그런 삼공의 벼슬과도 바꿀 수 없는 자연 속의 그 한가로움, 그리고 어떤 구애도 없이 소나무 아래에서 뜻에 맞는 볕과 함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담소하는 그런 삶. 그는 잊었던 기억들을 되살리면서 이제야 진정한 그의 기궐의사를 불러봅니다. 이상으로 김홍도의 꿈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